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장입니다. 정부 정책은 각 부처의 장관들께서 책임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취업자의 증가수가 둔화되었고 저소득 주민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달 발표되는 통계 수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면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 가계소득과 임금 근로자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정책에 세심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차분히 진단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계 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 보조를 포함한 실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가계 소비만이 아니라 정부 지출도 매우 낮습니다. 정부 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역시 낮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개인 소득 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항시 최하위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는 국내 수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 경제는 약 90%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72%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 총 소득은 70%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 가계 소득은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 소득이 늘지 않은 이유는 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 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61%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2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은 버는 돈, 즉 기업 소득에 비해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업 투자는 기업에 투자 가능한 내부 자금인 기업 저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투자가 기업 투자보다 적습니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기업 투자는 기업 저축보다 무려 36조 원이 더 적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 소득 비중과 기업 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수요가 정체되고 기업 투자가 기업 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 배수는 이미 2016년에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고 특히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노동자 비중은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이 매우 불안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 안정성은 낮고 기업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에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되어 왔습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 수요 기반을 넓히고 대기업, 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 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거래 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 운영의 경제 구조의 파라다임의 대전환인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가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 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 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또는 심하게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 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계 소득을 높이고, 둘째는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 안정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근로장려금의 확대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중요한 노동축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임대료이나 가맹점과 가맹공부 간의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 가구 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계 지출 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또한 문화체육, 복지, 관광, 생활안전시설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지역 밀착형 생활예술시를 확충하여 쇠락한 도시 환경을 재생하고 국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입니다. 신혼부부가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소득주 성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정책축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제도를 확충하여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뜻 다니던 직장을 벗어나 창업을 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과 공공취업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직의 위험과 전직의 고통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진 않지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부양 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대기업 수출기업의 성장 중심의 성장 정책은 과거 압축 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투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사는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의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토목, 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 성장과 혁신 성장의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 창조 경제 등 투자 중심의 경제 정책을 10여 년 이상 펼쳐왔지만 결과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호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입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혁신 인재 성장, 양성, 전략적인 집중 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 생태계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 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인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가불관계, 기술 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현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도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 등 민생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의 규제 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이 기획과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 성장이 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50여 년 이상 지속된 경제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금씩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특히 상반기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보는 또 다른 지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가 또는 안정적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리미엄은 현재 41% 베이스 포인트 근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 벤처 투자 역시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비판을 교묘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낡은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믿고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최근의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